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류종훈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국 마감부터 조금 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은 어지럽게 움직이다가 그래도 다우존스는 조금 올랐고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나스닥이나 S&P 500은 좀 빠졌는데 좀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이제 0.09%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빠졌습니다. S&P 500도 0.16% 빠졌고 러셀 2000도 0.17% 지금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종목별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맵을 가져왔는데 엔비디아가 1.66% 좀 빠졌고요. 아마존도 1.66% 빠졌고 반면에 테슬라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18%가 오르면서 조금 투자하신 분들 좀 좋으실 것 같고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 가운데 상승률 가장 좋았던 게 어제는 테슬라였습니다. 맞아요. 네, 모든 종목 가운데. 보시면 지금 정도요? 가장 지금 이렇게 녹색이 좀 수익률 진하게 1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이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오늘 밤이 또 어떨지도 많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8월 5일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8월 5일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발로 인해서 좀 나스닥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또 현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랬는데 어제는 그래도 그 정도의 타격은 아니었지 않나라고 그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뉴스들 한번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좀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도 많았었고, 지난번 국회 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올리냐 마느냐 이야기 네. 많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어제 정부가 안을 내놓은 걸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 요율을 9%대에서 13%대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을 40% 선에서 한 42%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는 거는 4%포인트 더 내고 받는 거는 2%포인트 더 받는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말하기로는 이제 더 내고 더 받는다인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4%더 내게 되니까. 더 내고 더 받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는 것처럼 네. 명목은 또 올라갔는데 실질은 좀 낮아진 듯한 느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어쨌든 요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이번에 개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적용이 되려면 아시겠지만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정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가져왔는데 연합뉴스 쪽에서 이제 그래픽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험료율은 이제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게 되고요. 명목 소득 대체율이 이제 2028년까지 현재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은 40%대로 인하가 될 텐데 이제 정부에서는 42%까지는 그래도 받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리게 됐고요. 기금 수익률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국민연금 기금 수익 목표가 4.5%인데 네.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안은 5.5%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수지 적자 시기가 이제는 2041년에서 2054년으로 한 네. 13년 정도 더 미뤄질 수 있게 되고 기금의 소진 시기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한 16년 정도 더 미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하신 건 사실 내가 그러면 얼마를 더 내게 되는데 네. 라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월급이 300만 원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27만 원 정도를 지금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39만 원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내는 게 현실적으로 바로 다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네. 거부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난번 국회 때 우리가 이제 어쨌든 타협안을 봤던 부분에 최대한 지금 가깝게 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여당 쪽에서는요.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제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거 마저 지켜야 된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국회 통과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지금 많이들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보험료율에 대해서 지금 거부감이 많은 상황인데 네,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목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3%보다는 42%나 44%냐를 두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받을 때 이게 명목소득 대체율이 얼만큼 갈 수 있느냐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따라서는 이번에 세대별로 조금 다르게 차등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조금 보여주십시오. 2025년도부터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은 네. 50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포인트씩 올려서 이제 4년 만에 13%를 맞추게 되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8년 만에 13%를 맞추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들 13%로 9%에서 13%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세대별로 다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30대는 0.33%포인트씩 올라서 12년 만에 13%가 되고 20대는 16년 만에 13%에 맞추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13%씩 내라 이거죠? 그렇죠. 13%면 내가 월급이 300이면 한 40만 원 39만 원. 네. 그렇게 내라 이거죠? 그렇죠.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네. 근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쭉쭉 걷어간다 이거죠? 네. 13%. 네. 13%가 이게 솔직히 소득의 13%는 하여튼 와 이게 말씀하십시오.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가지 우리 전문 분야인데 저분이 아니 전문 전문은 분야인데. 아니고 난 이게 좀 개인들의 선택 그러니까 선택? 나는 이 젊은 세대한테 네. 너무 못할 짓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제 받습니다. 못할 짓을 한다. 네. 근데 뭐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한번 저 국민연금 관련된 네. 시간에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연금 쪽에 지금 접촉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의무 가입 연령을 이제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지금 5년 연장을 하기로 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정년 연장이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내가 59세 때 정년 퇴직을 하고도 네. 5년을 더 부어야지만 만기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의무 가입 연령을 늘리는 거는 정년 연장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따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가 아니라 고통을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득의 공백기가 생기죠. 그렇죠. 네. 현재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59세라는 게 명문화된 자신은 정년이고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은 50대 이제 중반 전후로 해서 많이들 회사를 떠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세대별로 이렇게 지금 가입 인상 속도를 갈라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갈라치기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세대 간 갈등을 또 부추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하나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네. 네. 현재 지금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현재 또 이제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만 지금 받던 거를 이제는 2027년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돈을 냈든 안 냈든 누구나 지금 받게 되는 돈이거든요. 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보조를 해주게 되면서 많이 낸 사람이 오히려 더 적게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국내 거주 요건을 또 추가를 하고요. 뭐 해외 소득이나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을 해서 조금은 촘촘하게 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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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는 거는 지금 소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2056년이면 다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든지 최대한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조금은 소득 대체를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예,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과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뭐 거부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런 갈등 요소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요거 좀 띄워주시면은 왜 정부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현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료율 9% 그리고 소득 대체율 40% 현행을 그대로 갔을 경우에 56년도에 이제 고갈이 된다고 하고요. 네. 개혁안을 만약에 그대로 그냥 적용만 했을 경우에는 2072년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를 대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나쁘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그 요율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조정 장치를 발동을 시키게 되면은 최대 2088년도까지는 그래도 기금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채팅창을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좀 무섭기는 한데요. 네, 보지 마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 그 거부감이 클 거예요. 그냥 다 지금까지 냈던 거 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고 알아서 하게 하자. 네. 이런 말들도 많이들 하시고요. 음. 왜 내가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급격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맞아요.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칠 때가 되면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칩니다. 예. 여기는 20만 명밖에 예, 안 돼요. 저희가 수능 칠 때 70만 명, 80만 명씩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 20년 한 40년 사이에 인구가 한 뭐야, 4분의 1. 60살이에요? 네? 몇 살인데? 저 41인데요. 저희 때 한 60만 명이었어요. 아, 그때 60만 명대. 아, 그래요. 아, 그랬나요? 네, 저한 60만 명. 70만 명 됐던 것 40년 같은데. 전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70만 명 약간 좀 더 네. 앞에. 그런가요? 네. 네, 하여튼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준 거니까. 네, 맞아요. 많이 줄었죠. 수준으로 준 거니까 네.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만 명도 이제는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봐봐요. 네. 저는 사실 약간 혜택 받는 사람, 그 뭐 혜택도 저 윗세대보다는 좀 덜 받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저는 플러스인 사람일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이제 한 5살, 10살 된 애들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마 나중에 한 20년 자기들이 돈 버는 시절부터는 내가 볼 때 한 30-40%낼 거거든요. 네. 안 그럴 수가 없어. 그 돈을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냥 벌자마자 다 갖다 바쳐야 돼. 그 연금이나 이것만 해서 그 정도지 나중에 뭐 또 소득세 많이 그러면 결국 자기가 번 돈의 한 1-20% 아마 가져갈 거예요. 네. 이건 좀 너무 과장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걸로 무슨 소비를 하고 어떻게 자기 생활을 영위하겠냐고. 그렇죠. 그거 나는 참 어떻게 그래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혹하게 아까 뭐 무슨 뭘 복지 확대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난 그건 젊은이들에겐 학대라고 봅니다. 윗세대들에겐 학대? 확대 복지 네. 확대일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겐 학대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개혁안이 나오고 나서 지금 사실 가장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세대는 50대예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년 1%씩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본인들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러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부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지금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게 40대더라고요. 40, 50 세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20대가 그래도 제일 네. 오랫동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론과 현실이 사실 많이 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은 좀 촘촘한 연구가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개혁안이라는 게 21년 만에 바뀌게 됐다고는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이번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국회 때부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단순히 국회를 설득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그런 거부감을 없애는 게 사실 제일 큰 숙제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조금 어제 안만 내놨고 좀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더 큰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정부 이야기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떠날 거라고 봅니다. 어디로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아, 우리나라를요? 살고 싶겠어요? 나는 참 마음이 아파요. 예. 뭐 이러니까 막 되게 젊은 세대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네. 결국 또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 나중에 노후를 또 우리나라를 책임질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 그럼 또 애들 낳겠어? 더 안 낳겠지. 물론 지금도 안 낳지만 그런 데서 어떻게 아이 낳고 미래를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그럼 대안을 내놓으라고 있지. 물론 나도 대안이 있죠. 그러나 지금 뭐 그걸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언제 한번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제가 한번 책임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9월 달이 시작되면서 많이들 지금 기다리게 아니라 기다렸겠죠. 네, 많이들 한번 지켜보려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가 됐고요. 네.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은행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출 받으러 갔다가 안 돼요 가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듣고 있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뭐 딱 아파트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네. 가장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이펙트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은 사실은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오 네.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10,000세대가 넘는 지금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네. 조만간이잖아요. 그렇죠. 11월인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집 주인들이 지금 이제 전세를 맞추려 세입자들이 전세를 맞춰야 되고 집 주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입자를 빨리 맞춰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 게 바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네네. 다른 곳에 집이 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거나 네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가장 큰 거는 집 주인이 이제 이거 좀 조건부 전세 대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새 집 주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네네. 거를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집 주인의 잔금일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갖춘 날로 맞추고요. 네. 그날 받은 전세금으로 새 집 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거죠. 네. 이게 보통 이제 갭 투자라든지 보통.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5대 은행이죠. 시중 5대 은행에서 이번에 전세 대출을 막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막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우리 농협 여기서 이제 지금 분양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을 하기로 했고요. 신한이랑 하나에서는 지금 이제 일부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그거 돈 밀어넣는 집주인한테 밀어넣는 게 바로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같은 날에 집 주인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겠죠. 이런 것도 이제는 안 되게 되는 걸로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보시면 집주인이 됩니다. 집은 어쨌든 자기 책임으로 사고 네네. 그 다음에 전세자가 들어올 때 전세자가 뭐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건 그건 이제 괜찮은데 네네. 그렇게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갭 투자하지 말라고 네. 이제 시중은행 쪽에서 하는 건데 뭐 정부에서는 이제 이번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주택자금 대출을 많이 줄여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한 액션이 지금 시중은행 쪽에서는 그럼 주택 가격을 좀 제한을 하면서 주택자금 대출 자체를 쉽게 말 집값 상승을 제한하면서 네. 주택자금 대출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보니까 갭 투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 잡으려고 하다가 실수요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반대편에서는 결국에는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볼멘 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줘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과정에서 진통은 크겠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데는 좀 큰 효과를 발휘할 걸로 지금 많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실질적으로 조건부 대출 자체가 원래는 갭 투자들이 많이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막히는 거거든요. 네. 갭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 갭 투자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집값을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줄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미 이건 분양이기 때문에 네. 분양 집주인들은 다 있을 거고 네네. 그 사람들은 이제 잔금 치르는 것까지 그 금액 계획이 다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네. 만약에 거기에서 그 금액이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집에 대출이 끼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러면 그 집주인이 네.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아서 잔금 대출을 받아서 그 세입자를 드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은- 받았지만 네. 미입주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자 이게 이거는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예.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10억이에요. 예를 들어 네. 분양가가 10억이면은 보통은 계약금은 20%를 내죠. 네. 2억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은 대출을 받죠. 네. 그 중도금을 중도금, 네. 대출을 받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금 한 20%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잔금을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세입자를 받아서 네. 중도금도 갚고 잔금도 그렇죠. 내는 걸로 이렇게 완납을 하는 네네. 방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자금을 온전히 내 돈으로 낼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가 8억이에요. 네. 8억을 내가 온전히 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가능한데 음. 8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받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그 집주인에게 주고 네. 그러면 집주인은 그걸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면서 완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해진다는 그럼 거죠. 세입자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집주인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대출의 대출 낀 거의 대출이다 보니까 예. 이중 대출, 하나의 매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이중 대출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게 이번 조건부 대출, 전세자금 대출 완화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도 조금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이게 세입자가 결국에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세입자면은 갭 투자가 가능해요. 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은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세금을 사실 100% 다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쵸. 네, 뭐 일부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전세가가 좀 내려가는 효과와 함께 갭 투자를 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네요. 전문가분들도.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 실수자들의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피해라기보다는 네. 진통이겠죠. 네, 진통이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전세가를 낮출 거고요. 전세가를 낮추게 되면은 갭 투자 수요자들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밀어 넣을 수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네. 매매 가격도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시간이 없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전기차 캐즘 하는데 제가 뭐 캐즘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이제 성장 둔화잖아요. 성장 둔화가 맞는지 과연 이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어제 S&P 리서치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전체 사용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434.4기가와트시로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1등, 2등은 여전히 뭐 CATL과 BYD입니다. 이 둘의 이제 점유를 합치게 되면은 53.7%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3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5.2% 성장을 했습니다. SK온도 지금 4.5% 성장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살짝 착각을 하는 게 요즘 전기차 어렵다. 국내 배터리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약간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엔솔 5.2% 성장, SK온도 4.5% 성장했습니다. 6등 보시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3.2% 성장했습니다. 네. 이거 국내에서 지금 제일 분위기 좋은 곳이 사실은 삼성 SDI인데 SDI 같은 경우에는 공급처가 좀 좋죠 요즘. 네. 공급처 이제 BMW BMW, 쪽이 네. 워낙 최근에 상반기 때 특히나 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 전기차 판매 1등을 했고요. 글로벌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 3등, 4등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DI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파나소닉을 보시면 조금 난감하죠.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25.4% 역성장입니다. 저긴 테슬라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나소닉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슬라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괜찮게 나쁘지 않게 파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파나소닉이 주로 공급을 했던 게 모델 3Y.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부분 전 라인업을 다 공급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모델 3와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CATL 배터리로 대부분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네. CATL 배터리로 교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파나소닉이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은 LG 엔솔입니다. 네. 하지만 LG 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처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보완제가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좀 덜 받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파나소닉은 그대로 많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국내 전기차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요즘 뭐 포비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천 화재 사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전기차 판매 늘었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8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13,385대입니다. 이게 내수 시장이에요. 전월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97대가 팔리면서 전월 대비 17.7% 증가했고요. 수입 전기차는 좀 줄었습니다. 네. 4,188대로 이제 전월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준 거는 벤츠 전기차였고요.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기아의 EV3가 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EV3? 네, EV3가 이제 효과 좋군요. 네 코나만한 조그만한 차인데 네. 제 타봤는데 차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류 기자가 저렇게 얘기하 잘 안 하거든요. 네. 소형 SUV예요? 소형 SUV입니다. 예. 전기차인데 소형이라서 배터리가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kWh 이상 들어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회 충전 최대 500km 간다고 하는데 타보잖아요. 거의 한 650km 이상 갑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 원래 자동차라는 게 휠베이스가 좀 짧아야지만 코너링도 좋고 네, 타는 그쵸. 재미가 좋거든요. 이 차는 EGMP 기반인데 EGMP 기반 차 중에 휠베이스가 가장 짧아요. 그리고 이제 차체도 좀 작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가 굉장히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할 때 뭐 재미까지 찾습니까?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운전 재미가 있는 차구나. 네네. EV3. 아, 잘 나가요 요즘 그래서. 네, 가격도 뭐 3천만 원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던 그런 좀 약간 리저너블한 가격대에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 아 그래요. 한국이 전기차 잘해요. 잘해요. 네. 네. 전기차 만드는 기술력 사실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뭐 테슬라도 있고 한데 테슬라를 제외한 이렇게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 현대차만큼 잘 만드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동차 전체적으로 말고 전기차 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거의 뭐 세계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V9 내지는 GV90 한번 아 GV90. 노리고 있습니다. 네, GV90 정말 제가 내후년? 내후년 내후년. 2026년이죠. 네. 엄청날 겁니다. 이게 현대차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현대차가 말하고 있는 SDV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양산차가 GV90. 그리고 이제 EM 플랫폼의 첫 번째 양산차가 GV90. 그리고 자율주행에 가까운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GV90입니다. 아 그래요. 신기술이 다 하나가 합쳐지는 게 GV90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개발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대해도 괜찮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현대차 기술의 그냥 총집합.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류정우 기자는 요 정도 네, 그러시죠. 뉴스3 하고요. 내일은 말고 네. 주말에 좋은 컨텐츠로 봐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